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인 선거가 가장 많이 치러지는 해라고 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끝났고요. 4월이 되면 한국도 이제 총선을 하고요.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은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아이오와주에서 미국 공화당 예비 후보 선거 첫 번째를 시작했죠. 예상대로 트럼프가 압도적인 지지로 1위를 했습니다. 어제 나온 미국의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층,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여러 당원 말고 중도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11%나 앞서 있다. 이런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특이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미 한 번 하고 또 선거에 졌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없고 그렇게 나와 있고 또 트럼프가 좀 여러 개로 그 법원에 소송이 걸려 있죠. 사법 리스크라는데 그런데도 이 공화당 열혈 지지층한테는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트럼프가 이렇게 미국 사람들한테 지지를 얻고 있는지 이것을 이 지금 세상의 흐름과 함께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2016년에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특이하죠.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또 전통적으로 미국 정치 지도자들이 걷는 그 길을 걷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성향도 다르죠. 트럼프는 장사꾼이잖아요. 자기가 부동산 사업을 시작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무수히 망해보기도 하면서 장사꾼이기도 하고 또 어프렌티스라고 우리 따지면 취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자기가 직접 자기 자회사에 임원을 뽑는 그런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만약에 탈락할 경우 you fired, 너는 해고다, 뭐 이런 유행어도 만들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 프로그램 때문에 인기 스타죠. 인기 스타인데 전통적인 미국 지성 계층에서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막말을 하고, 그죠? 그리고 뭐 탈세도 하고, 뭐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뭐 범법 사실도 많고, 그리고 미국의 지도층이 반드시 하고 있는 이웃돕기, 그걸 절대 안 합니다. 누구한테 1원 1달러도 기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굶어 죽어라 이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그리고 게으른 사람한테 내가 왜 기부를 하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랬는데 2016년에 대통령이 됐죠. 이게 2016년에 대통령이 된 것도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디지털 혁명 시대의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2016년에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요. 영국에서는 보리스 존슨이 수상이 되면서 브렉시트가 실현이 됐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아베 수상이 이제 오랫동안 통치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뭔가 막말을 하고 또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지도자급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형산들이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 것은 다 극도의 보수층들의 지지, 열렬한 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게 영국의 브렉시트도 그렇고 러다이트 운동이다. 디지털 혁명으로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면서 산업화 시대 중심 세력들이 디지털 혁명으로 넘어가는 경제 주도권에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 번 하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까지 인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4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올해 선거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 러다이트 운동은 그러니까 이제 구패러다임에 속한 사람들의 저항이죠. 이 저항은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오래 갈까를 이제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일단 트럼프가 이렇게 지지를 얻는 것은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백인 남성의 저항력층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
핵심 세력이죠. 대학을 안 나와도 되고요. 특히 자동차 산업이 산업화 시대는 핵심 산업이라 그랬잖아요. 자동차 산업이 우리 누구나 이용하는 거의 필수품을 파는 산업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수백만 명이 종사하면서 거기에서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노조가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연금부터 의료보험 모든 제도가 잘 돼 있죠. 그래서 미국 산업화 시대 미국 중산층의 핵심은 이 자동차 노조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입니다. 이들이 주로 백인 대학을 안 나온 백인층들이 구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디지털 혁명으로 넘어오면서 산업화 시대의 핵심 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백인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의 가장 큰 연령 구성이 베이비 부머라는 것이죠. 베이비 부머. 1940년대 중반에 태어나고 1960년대 중반까지 그 세대. 그 세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이 지금 은퇴를 거의 다 했죠. 올해 64년, 한국이 이제 정년을 한다 해도 60세니까 64년생, 베이비 부머 세대의 마지막 세대가 올해 정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대부분 은퇴를 했는데, 문제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여기가 인구가 많습니다.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튼튼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세대별 인구 분포를 보면은요, 재작년 같은 경우, 베이비 부머가 68.6%입니다. 근데 사실은 2019년 통계에는 7,200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위에 나이 많은 1940년대에 태어난 연령들이 이제 이렇게 죽는 시기가 왔으니까 이제 조금씩 줄어들긴 하는데 아직도 68.5%입니다. 그 밑에 X세대라고 그러죠. 1980년대까지 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이 세대가 40, 50대 지금 핵심 세력이죠. 모든 사회의 핵심 세력이 여기가 65%입니다. 6,500만 명, 6,500만 명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 넘으니까 이 두 세력을 합치면은 한 40% 넘습니다. 넘고 MZ세대가 70%가 넘어요. 7,200만 명이 넘으니까 제일 비율은 높죠. 그리고 G세대가 70%, 7천만 명 거의 다 되고요. 근데 여기가 숫자가 많지만 사실 G세대하고 알파세대는 아직 사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파세대 같은 경우는 투표권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밀레니얼 세대, M세대가 숫자가 많다 그래도 투표할 수 있는 인구에서는 베이비 부머하고 X세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영향력이 크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60대 이상의 투표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도 70대 이상이 거의 80%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보이고 그 중에 70%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보수층의 옛날 중산층을 형성했던 핵심 기력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올해 투표를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트럼프가 바이든을 누르고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도 이 핵심 지지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층들은 왜 트럼프를 지지할까요? 한국에서는 왜 60대 이상이 정치 초보생인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을까요? 이것이 패러다임 전환 시대의 일종의 정신적인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경제가 지난 20년 동안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디지털 경제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산업화 시대는 이게 150년 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진행 순서에 의한 세대별 충격이 적었거든요. 근데 이게 디지털 시대는 너무 빨리 이루어지니까 20년 만에 완전히 주도권이 바뀌어버리니까 이 충격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60세 이상 베이비 부머 세대가 경제권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가장 크게 활동을 했고, 그리고 지금 숫자도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숫자가 많고,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그만큼 잘 살아왔던 그거를 인정을 못 받는 걸로 간 거예요. 이게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의식적인 갭이 생긴 거죠. 실제적으로 어느 노령 인구보다 지금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가장 부유하게 잘 살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뭔가 사회에서 자기 위치를 다 뺏기는 것 같은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력이 크냐면요. 미국도 부동산이 큰 문제거든요. M세대가 지금 40대, 50대 핵심 세력을 구성하고 있지만 집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집 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비싼 가격의 이 집들을 대부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데 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게 박탈감을 느끼면은 이게 이제 그럴 경우 인간의 심리는 회귀하거든요. 과거로 회귀하니까 처음에 한국에서도 보수층들이 태극기 부다라고 부르는 게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그리고 지금 보수층들이 친일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이 이 세대가 가장 성장을 많이 하고 성취감을 많이 맛봤을 때가 80년대거든요. 이때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튼튼한 연결고리를 하면서 고속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잘 나갔던 때로 회귀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이 베이비 부머 세대도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잘 살고 미국의 중산층을 형성하고 그리고 미국 사회를 주도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못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하고 다릅니다. 한국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아직도 경제 구조가 재벌 경제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거의 70%가 디지털 경제로 넘어갔습니다. 보시면요. 작년 미국 부자 순위를 보세요. 마이클 블룸버그는 미디어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그룹이니까 전통 산업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워런 버핏은 이제 투자자죠. 그러니까 반은 전통이고 반은 디지털 경제입니다. 나머지 다 미국의 10대 부자는 디지털 경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있는 건데 이것을 2016년하고 비교해 보죠. 2016년 8년 전만 해도요. 워런 버핏하고 마이클 블룸버그는 똑같죠? 중간 영역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코그룹에 있는 상속자들이 2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아직은 완전히 디지털 경제로 많이 넘어가긴 했지만 안 넘어간 거 있거든요. 그 10년 전에 2006년을 보자고요. 2006년만 하더라도 디지털 경제의 부자들은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돌아가신 폴 앨런,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그리고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도 나이가 많죠. 거의 지금 80대가 다 돼갈 겁니다. 이 세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죠? 월마트의 가족들, 이런 전통 산업의 사람들이 미국의 10대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가 13위, 14위에 간신히 올라가 있고, 코그룹이 그때 당시에 18위였는데 10년 후에 10위 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23년, 작년에는 다 빠진 거예요. 전통그룹의 부자들이. 그죠? 다 빠진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디지털 경제라는 것이 사실은 고용 효과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승자 독식이 많아요. 그죠? 2006년에 빌 게이츠가 1위였는데 56조 원이었잖아요. 재산이. 그죠? 근데 10년 후에 2016년에는요. 빌 게이츠가 역시 1위인데 83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죠? 늘었죠? 그러면 작년에 일론 머스크 234조 원입니다. 그죠? 제프 베이조스가 148조 원. 10위인 마크 주커버그도 84조 원이에요. 2016년에 1위보다 10위 마크 주커버그가 한 거의 2배 많아요. 이렇게 디지털 경제는
승자 독식이에요. 이게 골고루 나눠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시스템이, 사회 시스템이, 정부의 제도라든가 이런 사회의 우리의 모든 시스템이 산업화 시대에서 데이터 시대로 못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금 구조부터 이런 문제들이 못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제2차 경제인 사람들이 경제적인 파이를 독식하고 있는데도 이걸 못 나눠주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미국 GDP 계산에서 IT 경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20%가 안 넘습니다. 부자는 다 거기에서 나오는데 이 전체 미국의 GDP에 기여하는 부분은 20%가 안 넘어요. 한 17.8%가 그래요. 이것을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요. GDP를 계산하거나 이렇게 산업화 시대 경제 지표가 방법이 안 바꾸면은 다 틀린다는 거예요. 디지털 경제는 이게 GDP나 이런 산업화 시대 경제 지표는 주로 가격 이런 걸로 하잖아요. 생산 가격, 생산된 거의 가격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데 디지털 경제는 가격으로 안 메워주는 게 무지 많아요. 그죠? 예를 들면 테슬라의 자동차와 현재 자동차의 제네시스 자동차하고 거의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이걸 비교를 하면은요, 가격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지만 테슬라 자동차가 생산하는 가치는 제네시스보다 몇 배 높습니다. 왜냐면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서요. 이거는 가격으로 메꿔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는 가격 중심으로 가는데 우리 통계 시스템은 산업화 시대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분배 시스템이 적응을 못했죠. 분배 시스템을 적응을 못하니까 산업화 시대 때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열심히 했고 잘하는데 새로 나온 저 친구들이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10배, 100배의 많은 파일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로 돌리느냐? 돌릴 데가 없죠.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박탈감을 느꼈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이민자한테 돌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 이민자들한테.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의 그 창업자의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스타트업을 만드는 사람들의 거의 60%가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의 IT 스타트업 기업들의 임원진의 60%가 이민자들이에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이니까 이민자들이 우리가 이게 만들어 놓은 걸 다 흔드는구나. 그리고 자기들이 통째로 먹어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달라. 그런데 트럼프가 뛰어난 것은 이 사람들의 그 심리를 정확하게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를, 그죠?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위대한 아메리카를 다시 만들자. 이 용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80년대, 90년대 미국의 자부심이었던 그 세계 맏형의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트럼프에 영가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어떻게 갑니까? 한국은 이제 이민자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념 논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갱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나오는 게 지금이 21세기인데 무슨 빨갱이가 나옵니까? 그죠? 전쟁이 난 지도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70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북한하고 한국하고는요. 지난주에도 세계 군사력 평가가 나왔대요. 한국은 5위더구만요. 5위. 북한은 한 20위권 바뀌더라고요. 이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서 문제지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왜 빨갱이 논쟁이 나오고 이념적이 나올까요? 이것이 다 그거예요. 사회적인 박탈감을 느끼는데 이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때 들어오는 게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것이 이민자 정책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중국하고 싸우면서 이민자들을 막고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가는 거고요. 한국은 좌우가 극도로 이념 논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패러다임으로 해요.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돼요.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제도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갈등이 많아지다가 이 충격을 못 넘으면은 정말 사회 시스템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을 넘기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생각을 해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또 그것도 나왔는데요. 피케티 교수가 오래전부터 미국의 그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피케티 교수의 논리를 더 확대해서 연구한 글이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G와 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R은 ROI, Return on Investment,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G는 GDP, 그죠? 경제 성장에 의한 국민들이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R이 G보다 크면은 불평등이 높아진다. 그리고 G가 R보다 크면은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이 자본 투자 수익보다 크면은 중산층이 커지고, 그죠? 그리고 불평등이 해소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불평등이 70년대, 80년대가 제일 적었습니다. 그때가 중산층이 제일 컸거든요. 그때는 미국의 성장이 G가 자본 투자 R보다 훨씬 컸습니다. 커서 그랬는데 이게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성장률이 멈추면서 특히 디지털 경제로 넘어오면서 자본 수익의 비율이 훨씬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의 부자 순위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도 사실은 창업자들이지만 대부분 이 사람들의 재산은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론 머스크 작년에 234조 원이잖아요. 10년 전에 빌 게이츠가 100조 원이 안 넘었잖아요. 이게 지금 자본의 성장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GDP, 경제 성장은 그만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의 이 파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중하류층으로 떨어지고요. 중산층의 중상류에 있던 사람들이 상류층으로 올라가면서 중산층은 점점 좁아지고 그러면서 격차가 점점 심해지죠. 이러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념 논쟁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은 이것이 이민자의 논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극한의 대결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2023년을 지나면서는 이게 정리될 줄 알았는데 구 패러다임에 버티는 세력이 그래도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가 그렇게 만만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 패러다임 전환은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자가 1962년에 과학혁명에 대한 그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과학도 이렇게 논리 공식이 만들어지면 모든 걸 거기다 대입하잖아요. 대입해서 맞는 거는 옳은 거고 발전되는 거가 아닌 건 틀린 거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새로운 변이가 들어오면서 이 논리가 무너질 때 패러다임이 전환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패러다임 전환이 되면은 구 패러다임은 소멸을 하고 새 패러다임 세력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세력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사회 혼란을 이 패러다임 전환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